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 경제를 더욱더 가라앉힐 만한 정책들을 추진하려는 모습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아베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의 기본을 견지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규제 완화, 구조 개혁 노선에서 탈피해 중산층에 대한 재분배를 강화하면서 격차를 줄이겠다는 새로운 일본식 자본주의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실수는 막대한 돈을 시장에 푸는 과감한 금융 완화였습니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은 정상화를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파월 의장은 지난 8월 강연에서 연내 금융 완화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금융인들은 파월 의장이 완화 축소를 예고하면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하고 경계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FRB에 이어 유럽중앙은행도 지난 9월 금융 완화 정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로존은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경제 활동이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C19 상황 속에서 도입했던 양적 완화 정책의 속도를 낮출 방침입니다. 만약 일본이 전 세계 흐름과 반대로 금융 완화를 계속하게 되면 일본에선 해외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일본도 2% 물가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축소를 위한 출구 전략 준비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일본 은행이나 정치권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폭락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저용방 사회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금융 완화는 곧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 수요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거의 모든 미국인들도 좀 더 좋은 주택에 살고 싶어하고 가능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렌트비 수입이 발생하는 두 번째 주택도 보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금융 완화로 금리가 떨어지면 많은 미국인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삽니다. 실제로 금융 완화 후 주택 착공 건수는 계속 증가했고 이로 인해 목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드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산업은 토지 건물뿐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가전 제품 등 저변이 넓으므로 금융 완화를 통해 주택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저욕망 사회이기 때문에 초저금리가 돼도 빚의 위험을 감수하고 집을 사는 사람은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2014년도부터 50만호대 전반에서 보합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빈집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일본 전역의 빈집률은 13.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금융 완화가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사회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금융 완화를 계속해도 경제 침체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나라 빚만 증가해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베 정권이 인생 100세 시대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노후 자금이 2천만엔 부족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바람에 2021년 6월 기준 일본의 개인 금융 자산 1992조엔의 약 7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60대 이상 노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점점 더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시다 총리는 외국계 자금 유입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위축시킬 만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에서 상장 기업에 의무화된 분기별 실적 공개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행한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3개월 단위로 기업 실적을 발표하도록 하는 분기 공시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실적 발표 대상 기간을 더 길게 해 단기적인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하는 기업 문화를 바꾸어 보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찬반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과 거래처와도 실적의 과실을 나누는 3자 공익 경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기별 실적 공시 제도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창하면서 격차 시정을 위한 분배 중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시다 내각은 앞으로 금융청 산하의 금융심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분기별 실적 공개는 1999년부터 도쿄증권거래소 규칙으로 상장 기업에 순차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2006년 라이브 도어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분기 실적을 허위로 기재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도상 허점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2008년부터는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기업은 거래소용 분기별 실적 보고서와 재무국에 제출하는 분기 보고서 등 두 종류의 서류를 3개월 단위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를 두고 기업 쪽에서는 부담이 크다며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 단체인 간사이 경제연합회는 경영인과 투자자들이 단기적 이익을 지향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분기 실적 공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글로벌 기업 간부는 아사히 신문에 관련 서류 작성은 많은 품이 든다며 분기 실적 공시 제도를 폐지해서 생기는 여력을 기후변화 대응 등 다른 정보 공개를 충실히 하는 쪽으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2013년 분기 실적 공개 제도를 없앤 데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2014년과 2015년 그 뒤를 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상장 기업의 분기 공시를 의무화한 미국에서도 폐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선 금융심의회 차원에서 2018년 분기 실적 관련 서류 두 종의 통일화와 공개를 임의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중장기 관점의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싱크탱크인 다이와 종합연구소의 스즈키 유타카 수석연구원은 분기 실적 공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관련 정보를 이용해온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이 어려워지고 일본 기업이 내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서 투자금 이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분기별 공시 의무화 제도가 폐지된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각국의 주식 지표를 구성하는 주요 기업의 대다수는 이미 공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장기적인 이익도 낼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분기 공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업 정보 공개에 부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연설을 통해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돈을 더 많이 풀고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분기 실적 공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분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아베는 2차 집권 직후인 2013년 1월 정기 국회 첫 연설에서 성장이란 단어를 11차례 사용하며 일본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는 당시 연설에서 분배에 대해선 정부가 아무리 소득 분배를 거듭해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경제 전체의 파이는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 언급했을 뿐이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일본의 막대한 돈풀기는 이렇게 명분을 바꿔가며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